사랑을 위한 스프. 사랑의 힘.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파하세요. 먼저 당신 자신의 집에서 그 일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자녀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을 만나고 나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게 하세요. 신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도록 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당신의 눈에, 당신의 미소 속에,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신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마더 데레사.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었다. 그것은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환경을 조사하는 일이었다. 조사를 마친 뒤 학생들은 그 청소년들 각자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써냈다. 평가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했다. 이 아이에겐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하라는 과제를 내었다. 학생들의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직업도 변호사와 의사와 사업가 등 상류층이 많았다. 교수는 놀라서 그 조사를 더 진행시켰다. 다행히 그들 모두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교수는 그들을 한 사람씩 만나 직접 물어볼 수 있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다.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지요. 그 여교사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가서 물었다.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는가?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을 가직한 그 여교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지요. 난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에릭 버터워드. 진실한 사랑.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멘델스존은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체구도 작은 데다가 기이한 모습의 꼽주였다. 어느 날 모세 멘델스존은 함부르크에 있는 한 상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 집의 아름다운 딸 푸름체를 알게 되었다. 첫눈에 그는 그녀를 향한 절망적인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보기 흉한 그의 외모 때문에 푸름체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모세 멘델스존은 계단을 올라가 용기를 내어 푸름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으나 그녀가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푸름체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마침내 모세 멘델스존은 부끄러워하며 물었다. 당신은 결혼할 배우자를 하늘이 정해준다는 말을 믿나요? 푸름체는 여전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는 당신도 그 말을 믿나요? 모세 멘델스존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신은 그에게
장차 그의 신부가 될 여자를 정해주시오. 내가 태어날 때에도 내게 미래의 신부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은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아내는 곱사등이일 것이다. 나는 놀라서 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신이여. 여인이 곱사등이가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차라리 나를 꼽추로 만드시고 나의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곱사등이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푸름체는 고개를 돌려 모세 멘델스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눈빛을 통해 어떤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푸름체는 그에게로 다가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훗날 그녀는 모세 멘델스존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다. 베리 비셀, 조이스 비셀.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늘 이런 얘기로 시작하셨다. 내가 널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오늘 말했었니? 아버지는 늘 그런 사랑의 표현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이 눈에 띄게 황혼빛으로 물들어갈 무렵 우리 두 사람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82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떠날 준비를 하셨다. 나 역시 더 이상 아버지가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를 보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우리 두 사람은 알았다. 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여길 떠나신 다음에 저에게 잘 계신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해요. 아버지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웃으셨다. 아버지는 영혼의 환생을 믿지 않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 편도 믿지 않는 편도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죽음 너머의 세계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깊은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그 심장의 충격이 내게도 전해졌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 무지한 병원 의사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게 그 손을 잡는 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후회스러워 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난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곤 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 목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아무런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만이 나를 채웠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보다 5해 먼저 치매에 걸려 세상을 떠나셨다. 내게는 이제 성장한 딸들이 있었지만 난 내 자신이 부모 잃은 고아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의자에 누워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실내는 조용하고 어두웠다. 문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게 밀려왔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동안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난 긴장을 풀고 편안히 누워 있었다. 잠이 든 것은 아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식이 맑고 뚜렷했다. 혹시 내가 잠이 들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확인했지만 분명히 그런 건 아니었다. 잔잔한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는 물방울처럼 생각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리고 난 더없이 평화로웠다. 예기치 않은 평화로움이 차라리 놀라울 정도였다. 문득 난 생각했다. 난 저쪽 세계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위해 너무 노력을 했어. 이제부터 그런 노력을 중단해야겠어. 그때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 치매에 걸려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이루시기 전에 건강한 얼굴이셨다. 체중도 건강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름다운 은발 머리칼이 우아하게 어깨까지 물결치고 있었다. 부드러운 얼굴이 너무도 생생하고 가깝게 느껴져서 손을 뻗으면 어머니를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병에 걸려 초라해지기 전인 10년 전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즐겨 사용하시던 향수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내 앞에 서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듯 했으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난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줄곧 아버지를 생각해 왔는데 어머니가 내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동안 어머니가 잘 계신지에 대해선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이 죄송스러웠다. 내가 말했다. 아, 엄마가 그 끔찍한 병으로 고통을 받으셔서 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는 내가 무얼 말하는지 알아들으셨다는 듯 한쪽으로 가볍게 머리를 흔드셨다. 그러고는 살아계실 때처럼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오직 사랑에 대한 것뿐이야.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사라지셨다. 갑자기 텅 비어버린 실내에선 한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난 알게 되었다.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고통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으며 그 만남은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지게 되었다. 아직 난 아버지를 만나거나 아버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리라는 걸 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말했었니? 보비 프롭스타인. 나에게 특별한 사람. 뉴욕의 한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학생들을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각자가 반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설명했다. 그런 다음 여교사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파란색 리본을 하나씩 달아주었다. 리본에는 황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교사는 한 가지 계획을 더 세웠다. 학생들 각자에게 3개의 파란색 리본을 더 준 다음 그것들을 갖고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달아주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일주일 뒤에 그 결과를 써내라는 것이 숙제였다. 한 학생이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에 부사장을 찾아갔다. 그 학생의 진로 문제에 대해 부사장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생은 부사장의 옷깃에 파란 리본을 달아준 다음
2개의 리본을 더 주면서 말했다. 이건 저희 선생님이 생각해내신 일인데 이 리본을 부사장님께서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게 하세요. 그 결과를 일주일 뒤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날 늦게 부사장은 자신의 사장에게로 갔다. 사장은 직원들 모두에게 지독한 인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부사장은 사장 앞으로 다가가 사장이 가진 천재성과 창조성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을 표시했다. 사장은 무척 놀란 듯이 보였다. 부사장은 파란 리본을 꺼내면서 그걸 감사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장은 당황하면서도 기쁘게 말했다. 아, 정말 고맙소. 부사장은 파란 리본을 사장의 가슴에 달아주고 나서 나머지 1개의 리본을 더 꺼냈다. 그러고는 말했다. 제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여분의 리본을 사장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십시오. 사실은 한 학생이 이 리본들을 가지고 와서 제게 건네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장은 17살 난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다.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부사장이 들어오더니 내가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인물이라면서 이 리본을 달아주더구나. 생각해봐라. 내가 창조적이고 천재적이라는 거야. 그는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힌 이 리본을 내 가슴에 달아주었다. 그러면서 여분의 리본을 하나 더 건네주면서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달아주라는 거야. 오늘 저녁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난 누구에게 이 리본을 달아줄까 생각해봤다. 그러고는 금방 널 생각했지. 난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다. 이어서 그는 말했다. 난 사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래서 집에 오면 너한테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이따금 난 뇌가 성적이 떨어지고 방안을 어질러 놓는 것에 대해 고함을 지르곤 했지. 하지만 오늘 밤 난 너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내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넌 내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내 엄마와 마찬가지로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 넌 훌륭한 아들이고 난 널 사랑한다. 놀란 아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본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사실 저는 내일 아침에 자살을 할 결심이었어요. 아빠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앨리스 브리지스